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아내고 있는 40대입니다. 이토록 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태함의 끝이었던 남편과 시댁 것들을 보고 깨달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네요. 나태 지옥에 빠져 자신의 삶을 지옥 구렁텅이까지 밀고 들어간 그 멍청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친정, 시댁, 어느 집안의 사정이 더 여의치 않은지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고만고만한 집안의 장녀와 차남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 보니 양갓집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로에게 도움을 기대하기는커녕 그저 손만 벌리지 않고 살면 다행이라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사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와중에도 시모는 시집살이를 모질게 시키곤 했는데요. 본인이 호되게 당해서 시집살이라면 치가 떨린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도 그걸 저에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집살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여자로서 저렇게까지 모질게 대할 수가 있나? 내가 이딴 꼴이나 당하려고 결혼한 것인가?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하나? 등등의 생각이 절로 날 만큼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이요. 시모의 시집살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중 단연코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레파토리는 바로 임신이었네요.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인 그 당시에 시모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임신은 언제냐며 사람을 괴롭히는데 정말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너희는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니? 네? 어머님,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임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정은 사정이고 임신은 임신이지. 넌 매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핑계를 대더라. 나 봐라. 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도 한 번에 2명 낳아서 이렇게 잘 키우지 않았니? 낳기만 낳으면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 커. 그건 옛날 말이고요. 요즘엔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저희도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 꾸역꾸역 임신하고 출산하면 저희나 그 태어날 애나 행복할까요? 저희는 돈도 돈이지만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있을 때 아기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임신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준비는 무슨 준비야? 낳기만 낳으면 다 알아서 큰다니까. 그리고 네가 뭔데 나한테 말하라 말라 명령질이야? 넌 그냥 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하여튼 난 너 볼 때마다 다시 상기시켜 줄 테니 각오하고 있어. 내가 방금 네 말이 괘씸해서라도 임신할 때까지 닥달해버릴 것이야. 네, 시모는 어려운 형편에도 쌍둥이를 키워냈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않칠 지경이었네요. 게다가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같은 말만 반복하기 십상이었고요.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말이 통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오면 정말이지 대화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 아세요? 싸움을 하려고 해도 대화가 돼야 싸움을 하죠. 결국 그냥 대화하는 것은 포기해버렸고 시모가 뭐라고 하든 말든 무시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처음엔 본인의 말을 무시한다고 화를 내던 시모도 일관적으로 계속 무시해버리니 어느 순간부턴 포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제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번엔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더군요.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퇴근 시간에 신우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뜸 한다는 말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나 회사 그만뒀어. 앞뒤 설명도 없이 그만뒀다고 하는데 대형 사고를 쳐놓고 왜 이렇게도 당당한가 싶었네요.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도 문을 닫게 되어 여기저기 면접을 보고 다니던 시기라 더욱 막막하더라고요. 뭐? 회사를 그만둬?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직할 만한 곳이라도 있어?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거야? 너 누나 가게 인수해서 장사할 거야. 신우이가 갑자기 왜 저희 집에 왔나 했더니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신우이의 가게는 만년 적자만 나는 가게로 그렇지 않아도 없는 시댁 살림을 더 힘들게만 하는 가장 큰 구멍이었습니다. 그런 신우이의 가게를 인수한다니 기가 막혔어요. 굳이 묻지 않고 듣지 않아도 뻔하게 알 수 있는 내막이었죠. 평소에도 게으르고 귀가 얇은 남편에게 신우이가 온갖 달콤한 말로 홀려댔다는 것을요. 평소에도 농담처럼 가게 인수하고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 건 어떠냐고 말하더니 그것이 결코 농담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못을 박았고 그렇게나 단호하게 나오자 신우이가 나서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군요. 옳게.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옳게도 지금 취업 안 돼서 면접만 보고 다니고 내 동생도 회사 그만둬버려서 몰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어차피 두 사람한텐 내 가게 인수하는 것밖엔 답이 없어. 형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파리만 날리는 그 식당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동생한테 떠넘길 수가 있어요? 옳게야말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가게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신경을 못 써서 그렇지. 내가 신경 쓸 땐 그래도 손님 좀 있었다고. 손님이 있긴 뭐가 있어요? 하루 매출 10만 원 넘긴 적 몇 번 없잖아요. 하여튼 전 싫어요. 당신도 헛바람 들지 말고 회사나 알아봐.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냈고 남편은 저를 잡아 끌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미 늦었어. 돈 다 입금했어. 뭐?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퇴직금 받은 거랑 대출까지 해서 인수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취업 준비 그만하고 나랑 같이 가게에서 일해. 그러면 되잖아. 들어보니 남편은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과 꽤 큰 금액의 대출까지 받아 신우이에게 줘버렸더군요. 인수 금액도 적당한 가격이 전혀 아니었어요. 신우이가 처음에 인수했던 그 가격 그대로 받아 챙겼더라고요. 이건 사기잖아요. 그 상가 가격 완전 헐값된 거 다 아는데 가족끼리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기는 무슨 사기야. 상가 인수할 때는 권리금이 필수인 거 몰라? 내가 가족이라 권리금도 안 받아서 내 손해가 얼마나 큰 줄이나 알아? 올케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가게 인수하고 싶어서 다들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넘기세요. 괜히 저희한테 그 짐덩어리 넘기지 마시고요. 뭐? 짐덩어리? 올케, 말 다 했어? 아무리 올케가 화가 났다지만 손윗사람한테 너무 버릇없이 말하는 거 아니야? 손윗사람 대접받고 싶었으면 이딴 짓은 하지 말았어야죠. 저희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 같이 망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동생한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당신도 그래. 이런 짓을 벌일 때는 나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했어야지. 사고는 다 쳐놓고 수습은 나한테 하라 이거야? 당신같이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한다고 그래. 장사가 그렇게 쉬운 일인 것 같아? 당신 누나 있는 돈 없는 돈 다 거덜내는 거 보면서도 그 가게가 욕심이 났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 정말. 화는 다시 남편에게 옮겨갔고 신우이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있던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설득하려 애쓰더군요. 여보, 나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 회사 다닐 때야 내 회사가 아니니까 아무 일도 하기 싫고 다 귀찮았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가게는 내 가게잖아. 가게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건데 내가 설마 회사 다닐 때처럼 게으르게 굴겠어? 나 진짜 열심히 살 수 있어. 당신보다 내가 더 가게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화만 내지 말고 당신도 좋게 좀 생각해줘. 이미 돈도 다 넣었다니까. 당신이 뭐라고 하든 이젠 못 물러.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남편의 말이 맞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돈은 다 줘버렸고 다시 되팔자고 하니 손해가 너무 심한 상황. 어떻게 해서든 가게를 잘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일단 형님 가세요. 한동안 형님 안 보고 싶으니까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뭐? 지금 연이라도 끊고 살자 이거야? 지금 생각 같아선 그러고 싶은데 그게 되겠어요? 그냥 한동안은 좀 보지 말고 살자 이거예요. 형님도 양심이 있다면 한동안 제 얼굴 보는 게 좀 미안해야 하지 않겠어요? 당장 돌아가 주세요. 뻔뻔한 시누이의 등을 떠밀어 집에서 내쫓았고 남편에게 다신 이딴 짓을 벌이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후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뼈를 깎아내서라도 잘해보기로요. 그렇게 다짐하고 또 했는데 막상 가게를 가보니 상상 이상으로 더 참혹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만들었던 가게인데 너무나도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사람을 따로 쓸 형편은 되지도 않았고 보름을 밤낮 없이 청소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름을 벽지도 새로 바르고 테이블도 새로 바꾸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다해 가게를 새롭게 단장했죠. 기존의 갈비집이었던 가게는 백반집이 되었고 저렴하지만 푸짐한 먹거리로 무장한 가게로 새롭게 태어났죠. 처음엔 기사분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감사한 발길이 이어지자 동네 분들도 한 분, 두 분 오시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말자는 다짐을 지키고자 매일같이 각종 시장을 오가며 질 좋은 식단을 위해 노력했고 무엇보다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식당은 금세 자리를 잡았고 어느새 대기 인원까지 보유한 가게가 되었죠. 이렇게 전 가게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며 약속을 했던 남편은 3개월도 되지 않아 또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순간부턴 시장도 저 혼자 다니기 시작했고 제일 바쁜 점심시간에도 남편은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 아예 돌아오지 않곤 했어요. 어느 날은 전화 한 통하고 오겠다는 사람이 하도 오지 않아 가게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집으로 가봤더니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지금 뭐해? 전화 받으러 간다더니 당신은 통화를 컴퓨터로 해? 여보, 그게 아니라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퀘스트라 빨리 접속하라고 해서 말이야. 이것만 같이 하고 나가려고 했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가게는 내팽개치고 지금 게임을 하고 싶어? 열심히 한다며? 게으름 피우지 않겠다며? 어떻게 당신은 변하지가 않아? 이런 핀잔을 듣고서야 남편은 하던 게임을 끄고 반성하는 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곤 그저 제 말을 듣고만 있더군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게 뭐야? 당신 찾는다고 가게는 엄마한테 맡겨놓고 나왔어. 이게 무슨 시간 낭비냔 말이야. 한참 쓴소리를 듣고 있던 남편은 무언가 결심한 듯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장사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사람 대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그렇다고 요리를 잘해서 주방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를 하자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나 다시 취업 자리 알아보려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회사 생활이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솔직히 한심했네요. 회사 생활을 할 땐 남의 비위 맞추는 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더니 사장님이 되고 나니 모든 일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발 빼는 모습이 말이에요. 원래도 책임감도 없고 게으른 걸 알았지만 이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단 걸 알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집에서 마냥 놀겠다고 하지 않는 것 정도였어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취업에 대한 의지가 그 순간이나마 있다는 게 굳이 꼽으라면 다행이었죠. 그러면 취업 자리나 빨리 알아봐. 알아보면서 마냥 놀지만 말고 가게도 나와서 잠깐이라도 일도 돕고 말이야. 우리 엄마도 힘든데 언제까지 엄마 손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신이 취업이라도 해야 우리도 직원이라도 뽑지. 알겠어. 내가 빨리 취업하도록 해볼게. 남편은 또 대답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집안과 가게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 와중에 남편은 취업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처음엔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턴 포기를 했는지 면접 본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돕는 것도 아니었고, 낮엔 잠만 자는 것인지 밤만 되면 시끄럽게 굴어 하루가 멀다고 다툼이 일어나곤 했어요. 안 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라면을 끓여 먹어. 배고파서 그러지. 이것만 먹고 잘 거니까 먼저 자.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 그러게, 내가 아까 밥 먹으라고 했잖아. 그땐 먹지도 않더니 이게 뭐야?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만 좀 해라. 내가 진수성찬을 차려 먹는 것도 아니고 고작 라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끓여 먹냐? 누가 먹지 말래? 이 꼭두 새벽에 시끄럽게 먹지 말고 저녁 먹을 때 먹든지 낮에 먹든지 하란 말이야. 그리고 당신 요새 뭐 하길래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자고 시끄럽게 굴어? 보니까 해 뜨면 자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해서 취업은 언제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다고 쉽게 취업이 되는 줄 알아? 나도 취업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걸 어쩌란 거야. 취업이 안 되면 가게라도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낮에는 자고 밤에는 사람 잠도 못 자게 시끄럽게 굴고. 이럴 거면 취업하지 말고 다시 가게 나와. 나와서 뭐라도 하라고. 그만 좀 해, 제발. 안 먹을게. 안 먹고 밤에 조용히 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나도 숨 막혀. 나도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사람 좀 그만 잡아. 남편은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라면 냄비를 싱크대에 던져버리더니 자리를 피해버리더군요. 하고 싶은 말이야 밤을 새워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더는 따질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생활을 위해 조금이라도 자고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일손이 부족한 가게와 나태한 남편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개업했을 때도 오지 않던 시모와 시누이가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파리만 날리던 전과는 달리 손님으로 꽉 찬 가게 안을 둘러보는 두 사람에게서 군침 흘리는 소리가 제가 일하던 주방까지도 다 들려오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을 신경도 쓰지 않고 손님 맞이에 정신이 없었고 바쁜 시간이 지나가고 두 사람을 찾으니 언제 돌아간 것인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늦은 밤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 놈까지 둘러앉아 작당 모의를 하고 있더군요. 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것 맞습니다. 가게를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올케, 오늘 보니까 그 식당 올케가 감당하긴 버거워 보이던데 다시 나한테 넘겨라. 그래, 너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그러지 말고 네 시누이한테 다시 가게 넘기거라. 어차피 그 가게 네 시누이 가게였지 않니? 당신 계속 힘들다고 했잖아. 엄마랑 누나가 지금 가게 넘기면 권리금 1,000만 원도 챙겨준대. 완전 이득이잖아. 이참에 당신도 가게 넘겨버려.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양심이 없을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어 욕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긴 남편 놈도 저 지경인데 누구한테 뭘 바라겠어요? 제 가게는 제가 지켜야죠. 웬일로 가게까지 왔나 했더니 이런 말이나 하려고 온 거였어요? 그냥 우리는 올케 얼굴도 볼 겸 해서 갔는데 올케가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바쁜 것 같아서 그냥 들어왔지. 그래도 오랜만에 보러 온 건데 그냥 가기도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말이야. 그렇게 힘들어 보이면 테이블이나 한번 닦아주고 가기라도 하지 그랬어요. 그리고 저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와서 가게 넘길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가게에 괜한 군침 흘리지 마세요. 개판 5분 전인 가게 넘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1,000만 원 더 줄 테니 다시 내놔라. 그러면 제가 넙죽 넘길 줄 알았나 본데 꿈도 꾸지 마시라고요. 시누이는 일단 제 길을 꺾어놓고 시작해야겠다 싶었는지 급하게 제 말투를 트집 잡으며 친정까지 들먹이기 시작하더군요.
옳게. 저번부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한텐 그렇다 쳐도 우리 엄마도 있는데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올케는 친정에서 가정교육도 안 받고 시집 왔어? 아니면 올케네 친정에선 어른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라고 가르쳤어? 그러는 형님은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형님은 지금 가정교육은커녕 의무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굴고 있다는 거나 아세요? 신우이는 이 말에 얼굴을 붉히며 물러났고 이번엔 시모가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더군요.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니? 이게 요즘 별말 안 했더니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나 때는 시댁에서 하라고 하면 군소리 하지 않고 다 했어. 그러니까 너도 우리 집 가풍에 따라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돈 1,000만 원 더 얹어준다고 할 때 그 가게 내놓거라. 가풍이요? 남들이 들으면 재벌집 며느리라도 되는 줄 알겠네요. 그리고 어머님 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제 그렇게 살 생각 없어요. 살면서 도움 한 번 준 적도 없으면서 골칫거리일 땐 버리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내놓으라는 그딴 가풍 이어나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사람한테 헛소리 그만하고 돌아가 주세요. 너 지금 헛소리라고 했어? 이게 진짜 버릇없이 너 정말 나한테 호되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어머님, 저 이때까지 어머님 무서워서 참았던 거 아니에요. 대화가 안 통하니 그냥 대꾸를 안 한 것뿐이라고요.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저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 어머님 괴롭히고 무슨 수를 쓰든 못 살게 굴 거라고요. 아들, 이 물건 좀 봐라. 이것이 이제 돈 좀 번다고 날 협박까지 한다.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하니? 시모는 평소와는 달리 제가 강하게 맞서고 나서자 남편에게 상황을 떠넘겨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시모가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어 보이자 남편은 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죠. 당신 진짜 너무하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두 사람 다 당신보다 손윗사람이자 내 가족이란 거 잊었어? 당신이야말로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 가게 일궈나갔는지 다 잊었어? 얼마나 생각이 모자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동참을 하고 있어. 정신 좀 차려. 당신이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어머님이랑 형님이 아니라 나라고 나. 이제 당신 가족은 나라고. 그러니까 1,000만 원 더 준다고 하잖아. 그 1,000만 원 받아내고 당신은 다른 곳에 다시 차리면 되는데 왜 일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그냥 돈 더 준다고 할 때 조용히 물러나. 그래, 우리가 1,000만 원 더 준다니까. 옳게, 그러지 말고 마음 좀 돌려 먹어라, 응? 다 옳게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가게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오래 하면 몸에 골병만 드는 거야. 그러니까 돈 더 준다고 할 때 그냥 넘겨.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머리가 아파지는 것이 더는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시모와 시누이를 차례로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언성까지 높이며 화를 내더군요. 진짜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랑 누나를 내쫓아? 당신 집만 돼? 내 집도 돼. 그리고 이 집 월세 지금 내가 내거든? 월세 한 푼 안 내는 당신은 그 입 좀 다물지 그래. 뭐라고? 당신 지금 돈 좀 번다고 생색내냐? 생색내는 김에 한마디 더 보태자면 당신이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잖아? 그러면 당신도 내쫓아 버릴 테니 더는 입도 떼지 마. 알겠어?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는 건 또 싫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포기했는지 다신 가게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고 가게엔 일하는 직원을 2명이나 뽑게 되었어요. 두 사람 다 주인 같은 마인드로 가게를 위해 일해주었고 그 덕에
여유라는 것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 이때껏 보이지 않던 남편의 행동이 보이더라고요. 면접을 핑계 삼아 때깔 좋게 외출은 하지만 여전히 취업은 되지 않는 그 상황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카드를 얼마나 긁어대는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로 없었어요. 당신 뭐 하고 다니길래 카드값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 나 몰래 딴 살림이라도 차렸어? 딴 살림은 무슨?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친구들 만나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면서 취업자리 부탁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아무리 백수라도 부탁하는 입장에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줄 테니까 당신은 잔소리 좀 하지 말고 기다려. 진짜지? 이번엔 헛돈만 쓰고 다닌 거 아닌 거지? 그래. 조금만 좀 기다려봐. 그렇게 도대체 뭘 하고 다니나 의심만 가득하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카드 이용 내역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호텔을 다닌 내역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꽤 자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가게에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던 시간이었고요. 면접을 제 돈 들여 그런 곳에서 보는 것도 아닐 테고, 백수가 그런 곳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바람이었네요. 남편놈은 생활력이 없는 것도 모자라 제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호의호식까지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곧 전셋집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며 거기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행복한 상상을 하던 제 꿈은 산산조각 났죠. 순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군요. 남편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말이에요. 이딴 인간도 남편이라고 안 버리고 꾸역꾸역 데리고 살아줬더니 결국 이런 꼴까지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저한테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혼은 물론이었고 복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 지난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해 참을 수 없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우선 시모와 시누이를 문을 닫은 가게로 불렀어요. 가게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니 그 늦은 밤에도 불이 나게 가게로 왔더라고요. 옳게, 우리 왔어. 가게 일로 상의할 게 있다니 그게 도대체 뭐야? 그래, 무슨 일이길래 이 야밤에 노인네를 오라가라 한 건지 드러나 보자. 별거 아니면 아주 콩꾸녕 날 줄 알아? 시모의 날선 말들에 그나마 눈치가 빠른 시누이는 다급하게 시모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괜히 기분 상하게 해서 될 일에 재빠뜨리지 말란 뜻이었죠. 시모도 그런 시누이의 신호를 알아차렸는지 입을 꾹 닫은 채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최대한 아쉽다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가게요. 형님한테 넘길게요. 직원까지 구해서 어떻게 해서든 꾸려나가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무리라서요. 몸도 힘들기도 하고 마음도 좀 지친 상태예요. 이 말을 들은 시모와 시누이는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특히 시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금방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방방 뛸 태세였죠. 정말? 그래 옳게. 생각 잘했어. 내가 말했잖아. 장사 이게 은근히 힘들다니까. 오래 하면 몸 축나는 건 물론이고 말이야. 그러게, 그때 나한테 넘겼으면 좀 좋았어. 그럼 몸고생, 마음고생도 덜했지.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000만 원 아니고 3,000만 원 주세요. 여기 오픈하고 이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작성한 매출 내역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저희 매출 꾸준히 상승 중이고 3,000만 원이 지금은 커 보이겠지만 계산해보면 전혀 그렇지도 않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1,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을 요구하자 시모와 시누이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일을 그르치겠다 싶어서 두 사람을 다그쳤네요. 싫으세요? 싫으시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정 가게 넘길 생각이고 굳이 형님이 아니라도 이 가게 탐내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사실 5,000만 원까지 준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형님 생각해서 싫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담되는 금액이면 그냥 안 넘겨받으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전 오히려 더 좋긴 하거든요. 더 큰 금액이 제 입에서 나오자 시누이보다 시모가 더 안달이나 손을 붙잡고 난리를 부리더군요. 아, 아니야. 우리가 하마. 그 3천만 원 우리가 줄 테니까 그냥 우리한테 넘기거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절대로 안 된다. 돈 2천만 원으로 가족끼리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라니 말이야. 그래, 옳게. 우리가 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사실 돈이 없어서 대출 좀 알아봐야 하거든. 알겠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마련해서 주세요. 저도 지금 많이 지쳐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혼신의 연기력을 선보였고 두 사람은 빨리 돈을 구해오겠다며 마지막까지 신신당부하고 가게를 나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두 사람은 돈을 마련해왔고 그렇게 가게를 시누이에게 무사히 넘기게 되었죠. 3천만 원의 이득을 챙기고서 말이에요. 돈은 챙겼고 이젠 남편의 차례였어요. 제가 집에서 버티고 있자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던 남편놈을 불러다 앞에 앉혔어요. 왜? 뭐? 할 말 있어? 당신 바람 피우고 있더라? 뭐? 당신 꿈 꿨어? 내가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남편은 되지도 않는 연기를 하며 딱 잡아댔지만 이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증거들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이거 보고도 아니란 말이 나와? 이건 사진이고 이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이래도 아니야? 남편은 증거들을 살펴보는가 싶더니 이내 다 체념했단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나 바람났어. 차라리 잘 됐어. 그렇지 않아도 당신 속이고 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혼하자. 어차피 우리 서로한테 남은 감정도 없잖아. 그런데 당신 가게도 넘겼다면서 나랑 이혼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혼자 잘 살 수나 있겠어? 뭐, 만약에 당신이 나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 눈 감아준다고 하면 당신이랑 좀 더 살아줄 의향도 있으니까 원하면 말해.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을 테니까 당신이나 똑바로 잘 살아. 이혼도 빨리 해주고 말이야. 일단 이 집에서 먼저 좀 나갈래? 난 누구와 달리 비위가 약해서 역겨운 사람이랑은 한순간도 같이 있질 못해서 말이야. 그래, 나가줄게. 나가주는데 후회하지 마라. 응, 절대 후회 안 할 테니까 조용하고 빨리 나가. 그 후 이혼은 비교적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물론 잘 끝이 났어요. 양쪽에서 위자료를 다 받아냈고 그 덕에 전 남편은 빚쟁이가 돼버렸죠. 그렇게 이혼하고 난 후 전 시댁에 팔아넘긴 가게 바로 건너편에 똑같은 가게를 냈죠. 전 남편과 상간녀는 살림이라도 합쳤는지 전 시누이를 도와 가게 일을 돕고 있더군요. 처음엔 당연하게 전 시댁 가게에 손님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식재료와 청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저와는 달리 재료비를 아끼느라 식재료는 형편없는 것들만 골라 쓰는 것도 모자라 위생 상태 역시 신경조차 쓰지 않는지 전 시누이의 가게에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그쪽과는 달리 제 가게엔 점점 더 손님들이 늘어났고 제 단골 손님이셨던 분들까지 다시 저희 가게로 찾아오며 빠르게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시모와 시누이, 전 남편과 상간녀까지 제 가게를 염탐하기 위해 찾아왔고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저를 본 전 시누이는 화를 내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무슨 상도덕도 없는 짓거리야? 돈 받아 가게 팔아넘기고 이혼까지 했으면 저 멀리 가서 쥐 죽은 듯이 살기나 하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에다 가게를 차려서 내 가게를 망하게 해? 난 그냥 그쪽 동생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이야. 기억 안 나?
그쪽 동생이 나한테 돈이나 더 얹어받고 다른 곳에서 가게 다시 차리라고 했던 거. 돈 더 받으라고 해서 더 받았고 다른 곳에 가게 차리라고 해서 차렸는데 무슨 문제 있어? 내 동생이 여기에다 가게 차리라고 한 적은 없었잖아. 내가 그런 것까지 전 남편 말을 들어야 해? 어디에 가게를 어떻게 차리든 내 마음이고 내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난동 피우지 말고 얼른 다 데리고 꺼져. 신우이가 말로는 저를 당해내지 못하자 이번에는 전 남편이 나서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봤자 상대가 되진 않았지만요. 당신 진짜 이건 아니지. 당신 때문에 우리 가게에 파리 날리는 거 안 보여? 그 가게에 파리가 날리는 건 청소를 엉망진창으로 해서 그런 거야. 제발 청소 좀 해라. 그래도 음식 파는 가게 꼴이 그게 뭐니? 여기서 봐도 먼지 굴러가는 게 다 보이려고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진짜 파리가 날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손님이 없단 뜻이라고. 여기서 우리 일 망하게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다시 열어. 당신은 다른 곳 가서도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잖아. 야, 말은 똑바로 해라. 너희가 음식만 제대로 하면 식당에 손님이 뚝 끊기기야 하겠니? 아무리 내가 자리를 잘 잡아놓으면 뭐래? 재료값 아끼겠다고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을 만들어내니 그 모양 그 꼴로 망하는 거야. 네가 봤어? 우리가 재료값 아낀다고 그딴 걸로 요리하는 거 네가 봤냐고. 꼭 봐야 알겠니? 그동안 너랑 네 집안 것들이 한 짓거리만 봐도 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추저분하게 염탐질이나 하지 말고 시장이나 가서 재료 연구나 좀 해. 그래, 너 잘났다. 당신은 꼭 이런 식이야. 뭐든 다 아는 척 사람 아래 두고 깔보는 거 말이야. 내가 왜 당신 버린 줄 알아? 당신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버리고 딴 여자랑 사는 거라고. 너는 네가 날 버렸다고 생각하니? 감히? 넌 누굴 버릴 능력 자체가 안 되는 놈이야. 네 몸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누굴 버릴 주제나 되겠니? 이게 진짜 곱게 말로 했더니 남자 무서운 줄 모르네. 내가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도 너는 겁 안 나. 나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게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인생도 말아먹고 싶으면 계속 있어. 알겠지? 경찰 이야기를 듣고서야 전 시댁 것들과 상간녀는 뒷걸음질을 치며 돌아가더군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때 상간녀의 표정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절망스러움과 함께 보이는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그 표정 말이에요. 시모의 시누이 시댁살이도 장난이 아닐 텐데 잘 나가는 줄 알고 결혼한 남편까지 그 모양 그 꼴이니 아차 싶었겠죠. 하여튼 얼마 지나지 않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업종을 바꿔버리더군요. 한번 망해먹은 고깃집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진 않더군요.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점심시간조차 손님 한 테이블 없는 망해가는 가게가 되었으니까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팔겠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더는 제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었죠. 그저 그 상황이 통쾌할 뿐이었어요. 제가 알기론 전 시누이는 가게 판 돈도 꽤 까먹은 뒤였고 권리금의 인수금액을 마련한다고 유일한 재산이었던 전 시댁까지 처분한 걸로 들었어요. 가게가 저 모양 저 꼴이니 모든 게 다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거기에다 상간녀까지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상간녀가 보이지 않는다 싶더니 어느 날은 가게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있더군요. 야 이년아, 네가 뭔데 우리한테 위자료 소송을 걸어? 너 같은 불륜녀, 내 아들이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뭐? 내가 막말을 해? 내 아들이 생활력이 없어? 내 딸이 돈도 안 주고 부려먹었다고? 어디 멀쩡한 사람 모함하고 난리야? 이거 나요. 이거 놓으라고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님 지금 행동만 해도 위자료 받고 남을 행동해. 저 인간은 생활력이라고는 쥐뿔도 없어서
비좁아 터진 시댁에 얹혀 살고, 형님은 날이면 날마다 사람 부려먹으면서 돈 한 번 준 적 없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불륜녀 소리 듣고 위자료까지 날려가면서 이 결혼을 한 줄 알아요? 그러게, 누가 가정 있는 남자 만나라고 했어? 네가 좋아서 내 아들 만났잖아. 위자료? 그 위자료는 내가 니년한테 받고 싶은 심정이야. 네가 내 아들 꼬시지만 않았어도 내 아들이 능력 좋은 내 며느리랑 이혼할 일 따윈 없었다고. 내가 먼저 꼬신 적도 없거든요. 저 인간이 먼저 비싼 물건 사주면서 나 꼬신 거라고요.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도 또 없더라고요. 전 신고의식이 투철한 시민답게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고, 전 시모는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악다구니를 쓰며 끌려가더군요. 이렇게 통쾌한 복수가 될 거라곤 생각 못했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 며칠 가게 문도 열지 않고 조용하다 싶었는데 다시 작당 모의를 했는지 세 사람이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시선을 주니 세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진짜 잘못했어. 당신만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뭐? 여보? 쳤니? 이제 와서 왜 이래? 뭐 잘못 먹기라도 했어? 그리고 네 마누라는 어쩌고 나한테 와서 이래? 옳게. 그렇게 날카롭게 굴지 말고 내 동생 사과 좀 받아주라. 응? 그 여자는 이제 이혼할 거고 여러 일 겪으면서 내 동생 반성 많이 했어. 그동안 올케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얘 밤마다 올케 이름 부르면서 울더라니까. 내가 진짜 속상해서 혼났다고. 엄마도 봤지? 얘 밤마다 우는 거. 그럼 밤마다 네 이름 부르면서 우는데 나까지 눈물이 다 나서 혼났다. 그러니까 아가, 화는 이 정도로만 내고 이만 용서해 주거라.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하지 않았니? 다 화나지만 특히 전시모의 말이 제일 화가 나더군요. 전시모는 마치 제가 전 남편의 고삐라도 잡고 싶어 이 모든 일을 벌였다는 듯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착각을 한다는 자체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줌마, 착각은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혼자 하세요. 나 아줌마 아들 다시 데리고 와서 살 생각 전혀 없어요. 내가 그 집구석에서 어떻게 벗어났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또 거길 들어가겠어요? 거기에다 이젠 집도 없잖아요. 아우, 난 싫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 삶은 본인들이 책임 좀 지고 삽시다. 빈대도 이 정도로 염치 없는 짓은 안 한다고요. 말이 얼마나 술술 잘 나오는지 제가 한 말에 제가 감탄이 다 흘러나오더라고요. 세 사람도 이 말에 약이 바싹 오르긴 올랐는지 얼굴부터 목까지 빨개져 씩씩거리기 시작했어요. 옳게, 우리 빈대 아니거든. 우린 단지 옳게 혼자 살면 힘들 것 같으니까 옳게 생각해서 온 거라고. 내 생각은 나 혼자 해도 충분하니까 나한테 신경 끄고 불쌍한 네 인생이나 신경 써. 남은 인생에 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인간들이 남 걱정을 왜 하는 거야? 너 진짜 말 다 했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전 시누이는 저에게 달려오며 손을 뻗었고 전 가뿐하게 그 더러운 몸을 피해버렸죠. 그 덕에 전 시누이는 심하게 고꾸라졌고 남의 가게 안에서 아프다며 시끄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전 시모는 울고불고 난동을 피우는 딸을 달래느라 바빴고 전 남편은 저를 쏘아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당신이랑 싸우겠다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화해하자고 사과하려고 온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좀 하고 받아주면 다들 좋은 일이잖아. 따져보자면 네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내가 용서해주는 것도 가해자 말에 따라줘야 해? 난 네가 용서가 안 되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하라 말아야? 용서를 할지 안 할지는 내가 정해, 네가 아니라.
내가 죽을 죄라도 지었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난 그저 잠깐 한눈 좀 판 것뿐이라고. 그런 사소한 잘못 좀 했다고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나 이해 안 돼. 난 이제 와서 이러는 너희가 더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야?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우리는 이혼했고,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이 물구나무를 서고 빌어도 용서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 좀 괴롭히지 말고 말이야. 그래,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식당 일으켜 세워서 이 가게 다 망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마음대로 다 하고 제발 좀 가. 당신이랑 당신 식구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고함을 지르며 세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고 전 신우에 이어 전 시모까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장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마음이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해도 이러는 법은 없다. 내 아들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과하러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건 아니지. 그쪽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외도가 아주 큰 죄예요.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저를 배신하고 그딴 짓을 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다시 잘 살아보라고요? 다들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쯤 하면 사람 충분히 괴롭혔으니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 난 못 간다. 절대 못 나가. 끝까지 사람 질리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전시댁 식구들은 결국은 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만들고야 말더군요. 세 사람은 경찰관 분들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고 다시 찾아와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 전 신우의 가게는 망했고 당연히 전 시댁도 쫄딱 망해버렸어요. 가게를 처분하며 남은 돈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다 주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돈을 받은 상간녀는 저희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식당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신우의 가게에서 배운 걸 그대로요. 하지만 망해버린 가게 레시피 배워서 가게를 차렸다면 그 끝은 뻔하지 않겠어요. 위자료까지 다 털어넣은 식당, 본전도 못 건지고 망해서 거짓골을 면치 못했다고 하더군요. 하필 배워가도 그딴 걸 배워가서 기껏 받은 돈을 다 날려먹은 것인지 자기 인생 자기가 잘 말아먹었다 싶기도 했네요. 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치솟는 물가에 저렴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이제 먹고 살만하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보려고 합니다. 일과 집만 오가는 생활을 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친구들이 맞선 자리를 주선해 맞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만나게 될지 알 순 없지만 친구들의 말론 능력도 좋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놓치기 아까운 남자라며 꼭 한번 만나보라고요. 하는 수 없이 나간다곤 했지만 날이 다가올수록 기대가 되며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직접 만나봐야 알겠지만 좋은 예감이 드는 것이 이혼 이후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하지 않을까 하는 좋은 기대로 가득한 요즘이랍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네요. 어떠셨어요? 욕들 많이 하셨을까요? 저를 보고 답답하다, 왜 데리고 살았나, 진작 버렸어야지 하시며 답답해 하실 분들도 계실 거란 거 잘 압니다. 돌이켜보니 저도 과거에 제가 참 답답하고 한심하더라고요. 굳이 변명을 해보자면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 저만큼이나 전 남편도 안타깝고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마저도 전 남편을 버리면 안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과거의 저는 답답했던 걸 인정하고 현재의 저는 더는 그런 일을 반복하며 살지는 않으려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지근성 못 버리는 시모와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주제에 외도까지 저지른 남편놈을 버리고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휴식이 참 좋긴 하네요. 평소 울고 웃던 사연 열차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낼 시간도 생기고 말이에요. 사연을 쓰려고 오랜만에 다시금 꺼내본 이혼에 대한 기억은 다들 그러하겠지만 유쾌하진 않네요. 하지만 나름대로 할 건 다 해보고 결정한 이혼이라 후회는 남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땐 이렇게 할 걸, 저땐 저렇게 할 걸, 그런 거요. 적어도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니 복수만큼은 후련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는 회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입사를 했을 당시 남편은 이미 회사 내에서 꽤 유명하더라고요. 동기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능력과 외모였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늘 웃고 다니는 연애하고 싶은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네요. 그렇게 소문난 남자의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인연은 시작되었어요. 선배들의 잡일을 도우며 일을 배우는 것이 신입사원들의 첫 번째 업무였는데 남편과 한 팀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인기 많던 남편과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잣집 도련님인 것 같은 겉모습과는 달리 시댁은 부유한 편은 아니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시모는 혼자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의 말론 시부가 돌아가시며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 간 첫날 남편이 말해준 내용이었죠. 저기, 여보, 우리 엄마 있잖아. 응, 어머님이 왜?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론 날 의지하고 사셨어. 나도 엄마 많이 챙겼고 결혼하고 나서도 딱 선 긋고 살고 싶진 않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엄마를 좀 챙겨도 될까? 막 우리 가정 내팽개치면서 챙긴다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엄마가 너무 외롭지 않을 만큼은 좀 챙기고 싶어. 저에게 챙기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챙기겠단 말을 지나치게 눈치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았고 흔쾌히 알았다고 했죠. 그럼 나한테 어머님 챙기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챙기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그리고 나도 결혼해서도 결혼하기 전처럼 우리 집 챙길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적당한 선에서 어머님 챙겨드려. 대신 당신 말대로 무조건 1순위는 우리 가정인 거다. 가정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어머님 챙기는 건 안 돼. 알겠지? 오, 알겠어.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잘 챙길게. 그 후 남편이 따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모에게 용돈을 챙겨준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체 내역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생활 능력도 없는 시모에게 생활비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굳이 그런 걸로 입을 떼고 싶진 않아 모른 척 했고요. 저희 둘 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그런 문제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치사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생활비를 받아 쓰던 시모는 한술 더 떠 이사를 하고 싶다고 졸라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 엄마 집 옮기고 싶어. 어? 집은 갑자기 왜? 지금 사는 곳에서 잘 살았잖아. 잘 살기는 하는 수 없이 산 거지 뭐. 지금 사는 집은 너무 좁기도 좁고 낡아서 서글프단 말이야. 시모는 남편의 팔을 붙들고 흔들며 조르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시모가 살고 있던 집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으로 두 사람이 살아도 충분한 집이었는데 말이죠. 남편도 없는데 왜 갑자기 좁다고 하는 것인지 이상했어요. 거기에다 이사를 하고 싶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집 마련하는 돈까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무조건 옮기고 싶다고 우기는 시모의 행동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했죠.
너무 갑작스럽긴 하네. 이사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보자. 둘 다 대기업식이나 다니면서 엄마 집 옮겨줄 돈도 없는 거야? 엄마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엄마한테 돈을 아껴. 아끼는 게 아니라 너무 큰 돈이니까 그렇지. 일단 생각 좀 해보고 말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래도 단박에 알겠다고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남편을 보며 안도했는데 시모가 돌아간 후 이렇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나 엄마 집 이사해주고 싶어. 뭐? 이사? 아까 엄마 하는 말 들었잖아. 너무 좁기도 하고 낡았다는 말. 멀쩡한 집이 갑자기 좁아지기라도 했어? 집안에서 공사판이라도 버리셨대? 그렇지 않고서야 나하고 결혼하기 전까진 당신이랑 같이 잘 살던 그 깨끗한 집이 뭐가 좁고 낡았다는 거야. 우리 집 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시겠지. 사실 나 마음에 계속 걸렸어. 우리는 신축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엄마는 오래된 주택에 사는 거 말이야. 아, 나도 당신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돈은 어떻게 하게. 우리 아무리 좋은 회사 다녀도 그 정도 능력은 없어. 우리 있던 돈은 이 집 마련하는 데 다 썼고 대출까지 받아서 그거 갚아나가는 것도 사실 부담이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어머니 집까지 옮겨드리자고? 옮긴다는 게 월세나 전세도 아닐 테고 사드리자는 말이잖아. 안 돼. 난 반대야. 웬만하면 당신 허락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완고하다니 안 되겠다. 난 무조건 엄마 집 옮겨줄 거야. 돈이 문제라고? 모자라는 건 대출 받으면 되고 그 빚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러면 됐지? 우리 가정이 무조건 우선이며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손가락 걸고 했던 약속은 까맣게 잊은 듯 하더군요. 무조건을 강조하며 한치의 물러섬이 없더라고요. 남편과는 결국 시모의 집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기분만 상한 채 결론은 나지 않았죠. 그렇게 숨막히는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모가 또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날따라 남편은 약속이 있어 집에 없었고 혼자 시모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혼자 있니? 우리 아들은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오늘 늦는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게 집은 어떻게 됐나 해서 우리 아들이 원래 기다리라고 하면 금방 들어준다는 말인데 이번엔 연락이 없어서 와봤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없네. 너 뭐 들은 이야기 없니? 우리 아들이 집 알아보고 있대. 몇 평 정도 알아보고 있다니. 30평은 되겠지? 30평 아파트 가격이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참 쉽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생활 능력이 없는 시모는 시세 개념조차 없는 듯 했죠. 물론 염치도요. 웬만하면 시모와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더군요. 어머님, 30평대 아파트까지 마련할 능력 안 돼요, 저희. 된다고 해도 다 대출받아야 할 텐데 그 빚은 또 언제 다 갚아요? 저희도 생활을 하고 살아야죠. 내가 언제 너한텐 집 해달라고 했니? 왜 네가 나서서 이 난리야? 난 너 말고 우리 아들한테 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대출금 부담스러우면 전세도 괜찮고 그것도 영 부담스러우면 월세도 괜찮다 난. 그 월세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그 월세도 아범이 내야 하잖아요. 월세에 용돈에 생활비에. 그렇게 되면 아범이 버는 돈 거의 다 어머님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게 왜? 네 돈은 아니잖니? 네 돈 쓰라는 것도 아닌데 아까부터 왜 네가 화를 내? 너 진짜 웃기는 애구나. 남편과 제가 가족이 된 것이 언제인데 시모에게 저는 여전히 이방인이고 남편과 시모만 한 가족이라도 되는 양 말하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 돈은 시모를 위해 써도 무방하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웃긴 게 아니라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저도 막을 생각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가만히 있죠. 저희 생활도 안 되고 빚이나 월세금에 허덕이면서까지 도와야 한다면 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범한테 너무 과한 요구는 하지 말아주세요. 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저요? 저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한 사람이자 앞으로 어머님 아들이랑 같이 살아갈 사람이요. 저 그냥 이 집에 사는 여자 아니에요. 그리고 아범은 그냥 저랑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저희는 가족이 됐고 저희의 미래를 위해 여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무리해서 어머님 도와드릴 순 없어요. 집은 아범이랑 저랑 좀 더 상의해보고 말씀드릴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지금 더 이야기 나누다간 저도 어머님도 얼굴만 붉힐 것 같네요. 남편이 올 때까지 못 간다고 우길 거라 생각했는데 시모는 웬일인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모에게 연락이 왔는데 많이 울고 있더라며 아무래도 시댁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고 와야 할 것 같다고요. 그날 얼마나 웃었나 모릅니다. 시모 하는 짓거리가 너무나도 유치해서 말이에요. 다음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눈치를 보아하니 30평 이야기를 들은 듯 했는데 그건 본인이 생각해도 아니란 생각을 한 모양이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혼자 사는 분이 저희가 그만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식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바라는 게 남편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지만 집을 옮겨주겠단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몇 달을 저와 남편, 저와 시모가 번갈아 가며 대립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 세를 주었던 집이 빠지게 되었어요. 저에겐 20살 때 물려받은 집이 있었거든요. 시모가 원하던 30평대 아파트에 해당했죠. 구축이긴 했지만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고 내부도 내부였지만 외관도 괜찮은 곳이었고요. 늘 해왔던 대로 다시 세를 주면 좋겠지만 그땐 전 이미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시모를 살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제 명의의 집이란 걸 숨기고서 말이에요. 어머님, 땡땡동의 땡땡땡 아파트 아시죠? 응, 아는데 왜? 거기로 얻어줄 거니? 거기도 꽤 하는 걸로 아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사는 건 안 되고 월세 주고 들어가서 사는 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원하시던 30평대이고 집도 깨끗이 관리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집인데 사정 이야기했더니 싸게 준다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셔서요. 계약 기간이 없는 대신 그쪽에서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는 조건인데 괜찮으세요? 거기 좋다고들 이야긴 듣긴 들었지만 구축이지 않니? 난 신축에서 살고 싶은데.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하는 수 없죠. 안 된다고 할게요. 부동산에서 계약 만기된 거 알고 다른 세입자 소개해준다고 난리라며 안 들어갈 거면 빨리 말해달라고 했거든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휴대전화를 꺼내들었고 시모는 다급하게 제 손을 막더군요. 잠깐만. 너 무슨 애가 그렇게 성격이 급하니?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 그냥 신축이 좋긴 하지만 그 정도 조건이면 나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부담이 없겠다. 이 말을 하려고 했어, 얘. 그러셨어요? 전 또 구축이라 싫다는 말인 줄 알았네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그러면 언제 이사하면 되니? 난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바로 이사하시면 돼요. 전 세입자가 나가면서 청소업체까지 불렀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가셔서 사시면 돼요. 시모는 실룩이는 입꼬리를 애써 감추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로써 그 지긋지긋하던 집전쟁도 끝이 나며 남편도 고맙다는 말을 전해오더라고요. 고마워, 신경 써줘서. 아, 어찌되었든 잘 해결됐으니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엔 이런 일 만들지 마. 당신 나하고 약속했잖아.
가정에 절대 피해주지 않는 선까지 돕기로 말이야. 그런데 이번 일은 피해를 주고도 남는 일이었어. 당신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우겼고, 나 진짜 말은 못했지만 섭섭하기도 하고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기도 했다고. 미안해. 나도 무리라는 건 아는데 엄마가 불쌍하기도 하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기도 해서 그랬어. 앞으로는 내가 진짜 잘할게. 남편과 전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평화로운 생활이 시작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양심도 없는 시무는 아파트에 살게 해줬더니 이젠 집이 넓어 청소를 하기 힘들다며 저를 불러대기 시작하더군요. 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해라. 네? 청소요? 그래. 좁은 집에 살다가 넓은 집에 사니까 청소하느라 힘들어 죽겠다. 앞으로 주말마다 와서 청소 좀 해주고 가. 알겠지? 그러면 쉬려무나 끊는다. 순간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이건 뭐 물에 빠진 거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것도 아니고 집 구해줬더니 청소를 하라뇨. 뭐야? 왜 그래? 엄마 아니야? 맞아,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다. 왜? 뭐라는데? 집이 좁아서 이사시켜달라더니 이번엔 집이 넓어서 청소를 못하겠다네. 주말마다 와서 청소하래. 어머님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저는 시모의 요구가 너무나도 황당한데 남편은 덤덤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청소? 가서 좀 해줘. 힘든 일도 아니고. 어이없는 시모의 당당한 청소 요구보다 남편의 이 말이 더 화가 나더라고요. 특히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 휴대전화에 시선이 꽂힌 채 실실 웃는 그 표정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남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협탁에 내려놓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야? 여보, 나도 당신이랑 똑같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 그런 내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당신 집에 가서 청소나 해주는 게 힘든 일이 아니야? 당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진짜 섭섭하다고. 너 왜 별거도 아닌 걸로 정색까지 하고 그래? 청소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냥 엄마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간 김에 청소 좀 해주고 오면 되는 거잖아. 제발 별것도 아닌 일에 이러지 좀 말자, 어? 별것도 아닌 일? 정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그렇잖아. 한평생 나 키운다고 고생한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불쌍한 어머님 집은 당신이 가서 당신이 청소해줘. 애 먼 사람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한다 해. 하여튼 단 한 번도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지. 당신이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당신이야말로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 당신 키우느라 고생한 거면 당신이 가서 효도할 생각을 해. 어머님이나 당신이나 나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결국 남편과 또 다퉜고 주말에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가버리더군요. 저도 굳이 따라 나서지 않았고요. 집에서 혼자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으려니 잔뜩 화가 난 시모가 득달같이 찾아오더라고요. 너 진짜 미쳤어? 감히 너 따위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청소시켜? 그까지 청소 힘든 일도 아니라고 하길래 보냈는데요. 저는 청소가 너무 힘든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 안 힘들다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게 맞잖아요. 무슨 문제 있어요?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니? 무슨 애가 이렇게까지 되바라진 거야?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든 주말마다 어머님 집에 가서 시녀짓 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혈압 높이지 말고 그렇게 귀한 아들 손에 걸레질 시키기 싫으면 직접 다 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야, 너 진짜 시어미가 시어미로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시어미가 뭐라고 하는데 눈 하나 깜빡하질 않아? 제가 뭘 잘못이라도 해야 어머님이 혼내시면 겁이라도 내죠. 전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런 저한테 어머님은 그저 화를 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왜 무서워해야 해요? 그래, 너 아주 잘났다 잘났어. 내가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며느리를 모신 거였네. 들였든 모셨든 알아서 생각하시고 다신 저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까지 청소가 어려워서 이렇게까지 군 건 아니었어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등산을 다녀왔다, 바다를 다녀왔다며 사진을 보내던 시모가 힘들어서 청소를 못하겠다고 하니 그게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집 자식은 막대하고 자기 자식만 귀히 대하는 시모의 태도에도 화가 났고요. 이판사판 될 대로 되란 식인 저의 태도에 시모도 할 말이 없는지 한참을 노려보다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곤 2차전의 상대인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죠.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말이라도 좀 상냥하게 해주면 안 돼?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당신 버릇없다면서 엄마가 대성통곡을 해?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나도 울고 싶거든? 당신은 어떻게 매번 어머님 편만 그렇게 들어? 단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봐주면 안 돼? 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 엄마 딸 같은 고부 사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만나면 반갑다고 웃으며 지내고 싶다고. 그런데 매번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대할 수가 있겠어? 그냥 엄마가 뭐라고 하든 네 하고 대답만이라도 하면 되잖아. 일단 알겠다 하고 적당히 장단 좀 맞춰주는 게 힘들어? 장단만 맞춰주면 끝날 일이 아니잖아. 매주 연락이 올 거고 왜 안 오냐고 닥달할 거고 올 때까지 연락해 올 게 뻔한데 어떻게 알겠다고 해. 당신은 당신 엄마를 그렇게 몰라? 이번에도 봐봐. 당신이 가서 청소하는 건 절대 두고 못 본다면서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 심보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여보, 자기 집 자식이 귀하면 남의 집 자식도 귀히 대해야 하는 법이야. 그런데 어머님은 당신만 귀하고 난 막대해도 되는 사람 취급하잖아. 원인이 어떻게 됐든 이번엔 당신이 심했으니까 당신이 빌어. 가서 똑같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빌든 무릎을 꿇고 빌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엄마 마음 당신이 풀어내란 말이야. 가서 빌기는커녕 한동안 어머님 보고 싶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기대 하지도 마. 걷잡을 수 없다. 남편과 제 사이를 설명하기에 딱 맞는 문장이었어요. 이날 이후 남편과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져만 갔고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화났던 건 시댁엔 그렇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면서 친정엔 해야 할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의 생신 때 용돈 봉투 한 번 드리기는커녕 밥 한 끼 대접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이혼하던 그 해에도 마찬가지였죠. 엄마의 생신이었는데 하는 수 없이 참석만 한다는 태도로 입은 꾹 다물고 밥만 먹고 가더라고요. 엄마가 말을 걸어도 건성건성 대답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 소리 하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 집은 당신이, 우리 집은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참석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생각 같아선 참석도 안 하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대답 다 해드렸잖아. 밥 먹고 있는데 말 건다고 입에 있는 음식 다 뱉어내고 막 웃으면서 대답해야 해?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 좀 걸지 마.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이날 이후론 남편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포기해버렸고 다 내려놓으니 싸울 일이 없더군요. 아예 대화라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이혼과 점점 더 가까워지던 어느 날,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당시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터라 볼 일이 있는 것이 아니면 찾아오는 일이 없었는데 아무 날도 아닌데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좀 가려고 하는데 500만 원만 좀 내놓거라. 해외여행 가는데 나만 빠질 수는 없지 않니?
며느리가 무슨 돈 나오는 ATM 기기도 아니고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 싶었네요. 태도는 또 얼마나 뻔뻔하고 당당한지 기가 다 막히더라고요. 어머님, 소식 못 들었나 본데 저희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챙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500만 원은 어머님 아들한테 가서 달라고 하세요. 방금 친구 만나러 간다고 나갔으니 전화해보세요. 돈 달라고. 우리 아들이 돈이 어디 있어? 매달 내 생활비 주고 용돈도 따로 주느라 힘들 텐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아들 부담 주기 싫으니까 네가 줘 그냥. 이런 뻔뻔함은 참 한결같더라고요. 이렇게 한결같기도 힘들 텐데 참 대단하단 생각마저 들더군요. 저도 없어요, 돈. 제가 부모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고 싶어도 드릴 돈이 없어요. 넌 시집 온 애가 왜 친정을 챙기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당장 가서 이때껏 친정에 준 돈 다 받아오거라. 얼른! 시모는 얼른 가서 돈을 받아오라며 저의 등을 떠밀었고 저는 이런 시모와 신랑이 할 힘도 없더라고요. 해봤자 늘 똑같은 결말인데 굳이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 상황을 해결하라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으로 뛰어 들어왔네요. 그리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말이 다 맞는데 왜 또 이 난리야? 괜히 또 싸우지 말고 엄마 말대로 친정에 준 돈 다시 받아와. 결혼한 여자가 가정에 돈 쓸 생각을 해야지 왜 친정에다 돈을 써? 그러는 당신은? 결혼한 남자가 왜 시댁에다 돈을 써? 아니, 당신은 쓰는 정도가 아니라 퍼다 나르고 있지. 내가 친정에 쓴 돈 받아오는 대신 당신도 이때껏 어머님께 준 돈 다 받아와. 어때? 공평하지? 공평? 나는 남자고 당신은 여잔데 뭐가 공평해? 그리고 당신 집은 당신이 용돈 같은 거 안 줘도 먹고 살만 하잖아. 우리 엄마는 내가 안 도와주면 당장 못 먹고 산다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용돈에 먹고 사는 문제가 왜 나와? 당신은 당신이 할 도리,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하자는 것뿐인데 그리고 기억 안 나? 당신이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며. 우리 집에 내가 준 용돈이니까 더는 그 일로 뭐라고 하지 마. 내가 각자 집 챙기자고 했던 건 생신이나 경조사 말이었지. 매달 주는 용돈 말이 아니었다고. 어쨌든 난 당신이 매달 처가에 용돈 주는 거 싫으니까 가서 다 받아와. 이쯤 되니 그냥 남편 놈과 말도 섞기 싫더라고요. 말을 더 해봤자 통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더는 대꾸도 하지 않고 두 사람 다 등을 떠밀어 내쫓아 버렸네요. 남편 역시 제 꼴이 보기 싫었는지 시모를 데리고 순순히 쫓겨나 주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 상황에 맞물려 제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남편의 동기와 지나치게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 말이에요. 정연아, 이 남편 정유선 선배랑 유난히 가깝게 지내던데? 너 알고 있어? 정유선? 두 사람 동기잖아. 그래서 친한가 보지. 난 신경 안 써. 동기인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요즘 따라 두 사람 유난히 친하게 지내길래 뭐 네가 괜찮다면 됐어. 난 혹시나 해서. 어차피 이혼을 마음먹고 있기도 했고 남편 놈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 신경조차 쓰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왜 남편과 갑자기 티나게 친근하게 지내는지 그 이유를 그날 밤에 알게 되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시모가 그날 밤 집으로 찾아왔고 아주 친절하게 여자의 정체를 밝혀주었거든요. 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할 말이 있어서 왔지. 너 이 집에서 당장 나가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거라. 내 돈 주고 산 내 소파에 다리까지 꼬고 앉아 이혼을 말하는 시모를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에다 집에서도 나가라고 하니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이혼은 알겠는데
이 집에서 나가라뇨? 제가 왜 나가야 하는데요? 왜긴 왜야. 여긴 우리 아들 집이니까 그렇지. 아무리 이 집 살 때 반반씩 내고 샀다고 해도 예로부터 집은 남자 몫인 거 모르니? 그러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억지 논리에 너무 황당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자신의 논리가 통했다고 착각했는지 신난 시모가 자신과 남편의 무덤을 파기 시작하더군요. 짐 싸서 나가는 대로 이혼도 당장 하거라. 네가 이혼을 해줘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500만 원 준 그 애인이랑 얼른 결혼할 거 아니야. 지금 뭐라고 했어요? 500만 원을 남편 애인이 줬다고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아주 통 큰 애인이 생겼더구나. 내가 해외여행 간다고 했더니 먼저 경비가 얼마냐고 묻고 그 자리에서 돈 500만 원 바로 송금해 줬다고. 아, 그러니까 남편이 만나는 여자를 어머님이 만나기까지 했나 보네요. 그럼 우리 아들이 나한테 비밀이 있을 것 같니? 같은 회사 동기라고 하던데 너와는 달리 아주 통도 크고 애가 바르더구나.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내 아들 붙잡고 살 생각하지 말고 이혼이나 해. 참 멍청하지 않나요? 불륜이 자랑거리도 아니고 당연히 아들을 위해선 숨겨야 마땅할 일일 텐데 말이에요. 제가 화내는 그 모습 한번 보려고 굳이 묻지도 않은 사실까지 다 술술 말하는 꼴도 그렇고요. 말을 잃은 제 모습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는지 제게 더 큰 화를 끌어내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내밀더라고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어때? 잘 어울리지? 너만 빠지면 우린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단다. 상간녀의 정체는 확인해 볼 것도 없이 낮에 들은 그 여자였고 시모를 가운데 둔 세 사람은 밝게 웃고 있더군요. 시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고 제 휴대전화로 그 사진을 다시 찍었어요. 뒤로 넘기니 다른 사진들도 많길래 그 사진들도 다 찍어뒀네요. 멍청한 시모는 외도 사실을 알려준 것도 모자라 증거까지 다 넘겨준 셈이었죠. 모든 사실도 알았겠다. 증거까지 완벽한 상황. 이혼해야 한다면 그때가 최고의 타이밍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고마워요. 진심이에요. 너 충격이 커서 미쳐버렸니? 갑자기 고맙기는 왜 고맙니? 왜긴 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혼이 하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그의 외도 사실도 알려주고 외도 증거까지 가져다 주니 제가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그제야 시모는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남편에게 불리한 짓이었는지 깨달은 모양이더라고요. 제 손에 쥔 자신의 휴대전화를 낚아채곤 서둘러 부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뭐야? 외도 증거? 아니다, 외도 같은 거. 내가 애인이라고 했던 건 그냥 한 말이고 친한 친구 사이라고 했어. 난 그저 네가 화내는 꼴을 좀 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던 것뿐이라고. 다 됐고요. 우선 어머님이 살고 있는 집부터 좀 비우세요. 그 집 사실은 제 지인 집이 아니라 제 집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비워주시고 이 집에서도 빨리 좀 나가주실래요? 이혼할 남자 엄마랑 더는 마주보고 있기도 싫어서요. 그 집이 네 집이란 말이야? 네, 제가 손해를 크게 보고 어머님 살게 해드렸는데 이혼할 마당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 가면 바로 짐부터 좀 싸세요. 너 우릴 속였니? 왜 그런 걸 속여?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생각 안 나세요? 집주인이 원할 시엔 언제든 바로 집에서 나간다는 조건이 있었던 거. 집주인은 저고 제가 원하는 언제든이라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여기서도 나가주시고요. 시모가 무어라 하기도 전에 밖으로 내쫓아버렸고 상황을 전해 들은 남편놈이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변명부터 쏟아내는데
유명 래퍼도 울고 가겠더군요. 여보, 엄마가 당신한테 헛소리했다고 하던데 그거 다 사실 아니야. 엄마가 다 거짓말한 거야. 나 믿지? 넌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네 엄마가 이런 사진을 아주 많이도 남겨놨더라. 휴대전화에 남긴 증거들을 보여주었고 남편은 그나마 덜 멍청한 것인지 합성이란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은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마나한 변명을 하는 대신 남편이 선택한 건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짓이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당신이랑 매일같이 싸우기만 하고 나도 너무 외롭고 그래서 그냥 홧김에 잠시 만난 것뿐이야. 다른 감정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어쩜 바람 피운 것들은 변명도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그 머리, 그 말재주로 어떻게 바람을 피웠니? 그것도 능력이다 진짜. 내 성격 알지? 당신이 지금 와서 뭐라고 하든 난 무조건 이혼할 거야.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나 그 여자랑 그렇게 깊은 관계 아니라니까?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닌데 그 여자는 어머님한테 돈 500만 원을 해주고 어머님은 나한테 와서 너하고 빨리 이혼하라고 했을까? 그건 그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야. 난 아무 상관도 없어. 상관이 없긴 왜 없어. 애초에 당신이 어머님을 보여줬으니까 돈이 오갈 상황도 오고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었지 않겠니? 변명을 하려거든 좀 제대로 해. 생각도 하고 말이야. 여보, 진짜 다른 건 다 몰라도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은 건 진심이야.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해줘. 당신 진심 같은 건 필요 없어. 난 무조건 이혼할 거고 내 생각엔 변함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네 애인이랑 앞으로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지 그거나 상의해. 시모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그렇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대로 가득 찬 다음 날이 되었어요. 출근을 하자마자 상간녀의 부서로 찾아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사뿐하게 잡아주었죠.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못 나? 응, 못 나. 너 내 남편이랑 바람 피웠다며? 좋았니? 좋았어? 한 회사의 마누라가 이렇게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남의 남편이랑 만나니까 행복했냐고. 그러게,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오죽했으면 한 회사의 마누라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났을까? 그러게, 내가 잘못했네. 그런데 나보단 네 잘못이 더 크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 오늘 나한테 좀 혼나자. 온 힘을 다해 상간녀를 휘둘렀고 상간녀는 속수무책으로 저에게 끌려다녔네요. 그렇게 한참 상간녀와 다투고 있는데 남편 놈이 달려오더라고요. 여보, 회사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달려온 남편은 바로 상간녀에게서 저를 떨어뜨리고 상간녀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잘 어울리네. 아주 천생연분이야.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자. 여기 회사야, 회사. 우리는 둘째치고 당신도 이런 식으로 굴면 징계감이라고. 고양이 쥐 생각하고 있네.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마당에 징계가 무서울까봐?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 걱정이나 해. 내가 너는 불륜남, 너는 상간녀 딱지 제대로 붙여줄 테니까. 그만하자. 나도 질린다 질려.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바람을 피운 거야. 알아?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건 당신이랑 당신 엄마 때문인데 그건 알아? 어쨌든 이혼 소장 날아갈 거고 날짜 맞춰서 오기나 해. 당신 엄마가 이혼 빨리 하라고 성하던데 이번에야말로 엄마 말 좀 잘 듣고 이혼이나 빨리 하자. 그래, 이혼하자. 그런데 당신 재산 나눌 준비도 하고 있지?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 사는 그 집 당신 거라며? 우리 이혼하면 그 집도 포함해서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건 알고 있지? 넌 진짜 그런 상식으로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 정말 의문이다.
재산 분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상식 이야기는 꺼내고 난리야? 두고 보면 알 거야. 재산 분할이랑 상식이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말이야. 어쨌든 법원에서 보자. 남편은 끝까지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재산 분할이라니 아주 원대한 꿈 아닌가요? 어쨌든 불륜 소식은 입에서 입을 타고 온 회사에 퍼져버렸고 소란을 피운 저는 징계, 두 사람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 상간녀, 시모에게까지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를 싹 받아내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 전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분할이 가능할 리도 없었고요. 전 남편은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피웠지만 힘만 빼는 짓거리였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결혼식은 생략하고 살림만 합쳐 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물론 오갈 데 없는 전 시모도 함께 산다고 했어요. 따로 산 저도 그렇게나 시달렸는데 함께 산다고 하니 얼마나 버틸까 기대마저 되는 상황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상간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이딴 집안인 거 알고 저 인간 나한테 떠넘긴 거지? 그런 거지? 상간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는데 굳이 묻지 않아도 상황을 알겠더라고요. 어찌나 웃음이 나오는지 그제야 통쾌한 기분이었어요. 왜? 생각보다 많이 힘든가 봐? 생각보다 힘들어? 이건 그냥 미친 집안이잖아. 벌어오는 돈 한 푼 없으면서 이것저것 바라기만 하는 시어머니에다가 그런 시어머니가 불쌍하다고 다 해주는 남편. 이딴 집구석이었으면 진작 말을 해줬어야지. 내가 왜? 나한테 남편 관리 똑바로 못해서 바람났다는 여자한테 내가 미쳤다고 그딴 말을 해주겠어? 아무리 그래도 이딴 집안이었으면 언질이라도 해줬어야지. 너 때문에 내 꼴이 어떤 줄이나 알아? 상간녀 딱지도 모자라서 이혼녀 딱지까지 붙이게 생겼다고. 이게 진짜 정신을 놔버렸나. 어디서 상간녀 주제에 남 탓을 하고 있어. 내가 내 남편이라고 만나달라고 빌었니? 울고 불고 매달리기라도 했어? 네가 좋아서 만나놓고 이제 와서 왜 내 탓이야. 그러게. 멍청하게 남이 버리려는 쓰레기는 주워가라고 했어? 남이 버리려는 쓰레기를 주워가려고 했어? 뭐야? 너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니? 하긴 내가 데리고 살 때는 대기업 다니기라도 했지. 지금은 쥐뿔도 없는 놈에다가 그 빈대 같은 그 아줌마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니 넌 진짜 짜증나긴 하겠다. 그런데 어쩌겠어. 네 말대로 이혼녀 딱지까지 붙이기 싫으면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잘 데리고 살아봐봐. 살다 보면 철도 들고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날이 오긴 오겠지.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이 말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상간녀는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차단을 해버렸네요. 가치도 없는 인간한테 같이 욕을 해봤자 뭐 하겠어요? 제 입만 더러워지지. 그리고 또 3개월 뒤 이번엔 전 남편이 찾아오더라고요. 급하긴 급했는지 회사 앞으로 찾아왔었는데 거짓골을 보아하니 상간녀와도 헤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여보, 잘 지냈어? 보면 몰라? 잘 지내잖아. 그러는 당신 꼴은 그게 뭐야? 나? 나 요즘 많이 힘들어. 그 여자랑 헤어지고 엄마랑 오갈 데도 없이 지내고 있어. 그래서 뭐, 혹시 설마 나한테 잘못했다고 다시 잘해보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할 건 아니지? 전 남편은 전곡을 찔려버린 것인지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그냥 보고만 있었고 제 시선을 느낀 남편이 다른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더군요. 나도 양심은 있어. 설마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 내가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살던 당신 집 있잖아. 당분간 우리 거기서 새 좀 들어서 살 순 없을까? 진짜 우리가 오갈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탁이었어요.
설마 이혼한 전 남편이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제 명의의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싶다 소리를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전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전 남편은 다시 부탁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서 그래. 그때 그 월세로 한동안만 좀 살게 해줘. 엄마도 그 집에서 다시 살고 싶다고 난리고 나도 그 집이면 살만할 것 같아서 그래.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30평대 아파트 타령이나 하는 그 도둑놈 빈대 심보는 여전한가 보더군요. 고민 끝에 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단, 월세는 빼고 말이죠.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월세로 사는 건 말도 안 되지. 이젠 우리 가족도 뭣도 아니잖아? 그래도 그간의 정이 있으니까 달에 150만 원만 내고 지내. 당신도 알겠지만 시세 대비 저렴하게 해주는 거야. 뭐? 150만 원? 아, 나 지금 직장도 없어서 하루살이 신세인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거기에다 내가 혼자도 아니고 엄마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거 잘 알잖아. 그건 내 사정이 아니라 당신 사정이지. 내가 이혼한 마당에 그런 사정까지 다 봐줘야 해? 150만 원이 부담스러우면 단칸방이나 알아봐. 당신이 원하는 월세로 살 수 있을 테니까. 전 남편은 이것도 저것도 본인 뜻대로 되지 않자 태세를 바꿔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까지 잊지 않고 말이에요.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거야? 불쌍한 사람 돕는 셈 치고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 덧나. 내 심보가 뒤틀릴 것 같거든. 그리고 누가 불쌍한데? 당신은 지금 당신이랑 당신 엄마 모습이 너무 불쌍할지 몰라도 나한텐 전혀 아니거든? 내 눈엔 벌 받을 사람 벌 잘 받고 있다 싶어. 그러니까 내 앞에서 불쌍한 코스프레 할 생각도 하지 마. 이 매정한 년아,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내가 애초에 너 같은 거랑 결혼만 안 했어도 이 모양 이 꼴은 안 됐어. 너 때문에 다 망친 내 인생 다 망쳤어. 다 너 때문이라고. 전 남편은 고함까지 지르며 다가왔고 눈이 뒤집혀버린 전 남편의 뺨을 시원하게 날려줬네요. 정신 차려. 벼랑 끝까지 몰리니까 만만한 내가 생각나서 찾아왔나 본데 나 네 생각처럼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 어디서 꼴 같지도 않게 행패야 행패가? 너 지금 감히 날 때렸어? 때렸어.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 하길래 좀 때렸는데 왜? 불만 있어? 그러게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주제에 남 탓이나 하래.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살아.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도 마. 너란 인간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여전히 뺨을 부여잡고 서 있는 전 남편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 전 남편이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돈 500만 원이 뭐라고 거의 공짜로 살던 아파트도 날려버리고 그 김에 아들 인생까지 날려버린 시모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끔 웃음이 나오곤 하더군요. 비웃음 말이에요. 그 덕에 이혼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가끔 웃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때론 감사도 하다 보니 2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요즘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쉬고 있는 중이에요.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휴식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온 정신을 일에 쏟았던 터라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듯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어요. 쉬는 김에 친정 근처로 이사도 했고 자주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요즘은 아주 느긋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간 모아둔 돈이 있기도 하고 퇴직금의 위자료까지 모아뒀던 터라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 같네요. 다들 이래서 돈 많은 백수가 꿈이라고 하는구나 싶어요. 이 휴식이 끝이 나고 나면 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을 테고 그땐 정말 과거를 다 털어내고 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네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전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내고
새롭게 지내보려고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